죽음의 집의 기록을 다 읽고 좀 오래 걸렸는데 공책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두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말을 하면서 좀 두서를 잡아 보려고 하나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 번역본은 이렇고요. 번역하신 분도 참 애쓰셨겠다 싶고, 여기 그 열린 책들 전집이 그러하듯이 여기 이제 본문이 번역이 되고요. 역자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작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논문, 에세이가 하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R.L. 잭슨, 로버트 루이 잭슨인가 하는 이제 그 영미권 연구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그 저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 논문 하나를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솔직히 소설이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설도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 겹으로 욕보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서는 요겁니다. 도스옙스키 그 아카데미판 전집의 사권이고요. 번역본으로 한 230, 원문으로 230쪽 정도 되니까 도스옙스키 작품으로 치면은 뭐 중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말 판형으로는 이렇게 장편입니다. 자, 죽음의 집의 기록은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자비스키 이즈 묘르트 버버 도마 죽은 집으로부터의 수기가 이제 아주 직역입니다. 죽은 집으로부터의 수기.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지하로부터의 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하로부터의 수기 혹은 옛날 번역으로 지하생활자의 수기는 수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죽음의 집의 기록은 죽음의 집으로부터의 수기라고 하지 않고 뭐 때문인지 기록으로 번역을 했고 열린 책들 번역이 나올 때 제일 새 번역이죠. 그죠? 새 번역이었고 아마 뭐 누가 따로 번역할 일은 더 없을 것 같은 작품이고요. 제가 볼 때 딱히 더 번역이 있을 필요도 없는 작품인데 이 경우에도 번역을 수기로 하지 않고 그냥 기록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뭐 죽음의 집의 기록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장르상으로는 수기다. 왜 그런가를 이제 소설 내용을 살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는데 도스옙스키 자기 잡지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1862년입니다. 41살이죠. 그죠? 했는데 이제 1부, 2부 모두 각각의 작은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서론하고 총 11장. 그러니까 12개잖아요, 덩어리가. 2부는 10장. 여기서도 드러나지만 도스옙스키는 균형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1부, 2부가 같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균형 감각이 되게 있는 작가는 푸시킨. 그거의 장편 버전은 톨스토이 이렇습니다. 근데 도스옙스키는 이런 식의 평등 감각, 형평성, 균형, 조화 이런 거가 안 맞는 작가죠. 그죠? 여기서 이미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각 장에는 소제목이 딸려 있다. 이게 소제목이 왜 딸려 있는가를 읽고 나니까는 이번에 이제 꼼꼼하게 읽고 나니까 지난 학기부터 계속 읽었죠. 그러다가 개강 직전에 이제 개강을 전후해서 좀 속도를 많이 냈는데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 속도를 많이 냈는데 읽어보니까 소제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소제목이라고도 달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구난방의 글쓰기를 작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전표라도 있어야지 일로 간다 절로 간다 양재도로다 어디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게 이렇게 이전표라도 있어야지 글을 쓰다가 그나마 길을 잃지 않겠다 싶어갖고 그나마 소제목이라도 달아놓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소제목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제목하고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도스옙스키 장편들 까라마조 부소제목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죄와벌 소제목 없고요. 백치도 없어요. 근데 악령은 소제목 달아놨어요. 미성년 소제목 없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단 작품들이 이제 지금 악령하고 까라마조프인데요. 이 경우에도 소제목하고 본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은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집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글에 소제목하고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제목도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달아가지고 겹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부에다가 내용을 쓰고 나니까 2부는 회상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0장밖에 안 될 뿐더러 내용 자체도 막 겹치고 그 다음에 지루하고 상념들이 많고 뭐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그렇더라고요. 먼저 1부를 보면 서론에 궁벽한 시베리아 오지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이제 사는 화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도스옙스키가 머물렀던 옴스크라는 도시인데요. 이 옴스크는 시베리아 중에서도 서쪽이니까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에 조금 더 가깝고 서남부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추운, 우리가 저 시베리아 아주 오지를 생각할 때는 그 따뜻하고 사람 살만한 곳으로 이제 여겨지는 건데요. 그 결국에 푸틴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알렉산드르 나발니, 그 반체제 인사,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저기 뭐야 중독돼 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옴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도스옙스키를 떠올렸는데요. 여기 화자는 옴스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시베리아에 뭐 외지인들이 온다, 유영수들도 있고 관리들고 듣고 있고 등등등 한데, 그 중에서 자기가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고량치코프, 가량치코프겠죠, 발음은. 알렉산드르 뼈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고량치코프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은 2급 유영수다. 그 본문에 보면 유영수를 3개의 부류로 나누든가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2급인데요. 아내를 죽였는데 자수했나 봐요. 형기는 10년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다 끝내고 형을 다 산 다음에 케이시, 이거는 이제 꾸즈네츠크로, 도스옙스키가 실제로 마리아 이사에바하고 이제 결혼해서 정착한 도시인 걸로 이제, 근데 이니셜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과외를 하면서 먹고 살다가 죽었다. 근데 이제 화자, 여기서 나는 평소에도 이 고량치코프한테 호기심이 많았었는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공책이 이만큼 있더라. 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뭘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이걸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해갖고 한번 발표를 해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요, 그 주인집에서. 근데 그 공책을 이미 써버린 거예요. 뭐 했었지? 담배 말아먹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이 고리안치코프라는 사람이 쓴 수기, 아까 말씀드린 그 제목과 관련하여 이제 수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수기의 내용을 1 하면 이제 죽음의 집인데요. 1 소제목이 죽음의 집인데, 우리들의 감방은 요새 끝 장벽 바로 옆에 있었다. 담장 틈새로 혹시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친히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기서는 단지 하늘의 가장자리와 굵은 잡초가 자라고 있는 높다란 토성과 밤낮 그 위를 오가는 보초들만을 볼 수 있었다 해서, 얼핏 공간 묘사의 첫 부분은 약간 체홉의 6호실을 예고한다는, 순서가 6호실이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고한다는 그런 느낌, 이 독특한 갇힌 공간이죠.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있지만 닫힌 공간. 그래서 이거를 푸코의 헤테로피아 개념으로 보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이건 도스옙스키가 썼지만 푸코의 이름에도 이름값도 못하는 작품. 자, 아무튼 다시, 자, 그 아주 그 헤테로토피아 같은 그런, 이 세계 속에 안에 존재하지만은 닫혀 있는 고립된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곳은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느 곳과도 더 이상 비교될 수 없었다. 그곳에는 자기만의 특별한 법칙들과 복장과 풍습, 관습 등이,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집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삶과 특별한 삶들이 있었다. 바로 이 특별한 구석 이야기를 나는 지금 쓰려고 쓰기 시작하려는 것이다 해서, 이 감옥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형적인 헤테로토피아의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이고 현대적일수록 더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9세기 중반에 러시아의 그 감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폐쇄되어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나가거든요. 한 번씩 나가는 게 사실 매일 나가는 건데, 노역을 나간다는 게 감옥 안에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감옥 바깥으로 나가면 호송병들이 딸려 있잖아요. 그럼 옆에 누가 있어요? 시베리아의 일반 평민들, 시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뇌물도 많이 오가고, 되게 충격을 먹을 정도로 뇌물이 많이 오가고, 사귐을 말하자면 사귀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 그쪽, 그러니까 이 감옥이 있으면 노역 가는 길에 있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때 또한 죄수이기도 한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죄수로 복역한 다음에 뭐 8년, 10년, 20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원래 도시로 가느니 그냥 시베리아에 이제 정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그 제가 지난번에 책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정숙 그 연구서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를 한 거죠. 시베리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를 퍼뜨리는 건데, 이제 유영수들이 갔잖아요. 형을 살고 나서 그쪽에 정착을 하는데, 그거를 장려하는 여러 정책 같은 것을 이제 펴서 그쪽에 자리 잡도록 하면서 그 인력도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시베리아를 러시아 본토에 이제 복속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 했던 건데요. 이제 그게 그 도스옙스키 죽음의 집의 기록을 보면 바깥의 시선이 아니라 안의 시선에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작품 계속 보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이 이렇게 있고, 헛간이 이렇고, 뭐 통나무 집이 있고, 취사장이 있고, 이렇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평상이 하나 있는데 30명이 여기서 이제 살고 있고요. 나한테 주어진 거는 뭐 요만큼이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도스옙스키가 있는 요 감옥에 총 250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오고요. 보통은 8년에서 12년 징역을 산다. 그러면 이제 한 무더기가 나가면 또 새로운 신분이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꾸준히 이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쓰는데요. 죄수들은 이렇게 분류된다. 우발적인 살인범, 계획적인 살인범. 그냥 도둑도 있는데, 도둑도 그냥 단순 도둑하고 조금 기업화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범죄 조직. 범죄 조직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또 도둑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흉악 살인범이, 흉악범이죠. 재질이 아주 나쁜 그런 범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 미성년자 약취, 살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쭉 나누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또한 재미가 있진 않으나, 가끔씩 이렇게 역시 뭐 이런 거는 도스옙스키니까 보여주는 통찰이구나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건 뭐 자료에 근거한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쭉 범죄자들을 봤을 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지른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문맹률이 높다고 해서 딱히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도스옙스키 개인의 어떤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고 서론이 이제 엄청 길고, 서로 이제 뭡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 처음 와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되게 살벌한 분위기인데, 이런 살벌한 뭐야 죄수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소령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관리자인데, 이 소령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걸로 자꾸 나오고, 군데군데 소령이 언급이 되지만 이 소령이 캐릭터로서 살아있지 않아가지고 되게 불만이고요. 네. 캐릭터로서 제대로 형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만이고, 사람이 되게 극악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어 묘사도 아니죠. 이거는 서술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자들의 이런 특징 중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범죄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완전히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뉘우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도대체 교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 감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정 교화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많이들 하죠. 5년을 집어두는 거나 10년을 집어두는 거나 20년을 집어넣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교정학과는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 동안 이 범죄자를 감옥에 두는 이유는 뭐다?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 뒤에 가면 그런 표현 나오는데, 질병이라든지 천재지변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빼는 거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역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노동이 없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소유물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고 타락하고 동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차라리 뭡니까? 노동이라도 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고요. 여기 감옥 안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장화공, 단화공, 재봉사, 목수, 열쇠공, 재단공, 도금사, 뭐 온갖 사람이 있고, 계속 뒤에도 몇 번 나오는데, 이사이 포미치 붐슈제인, 이사이 포미치 붐슈제인, 이름이 풀네임으로 나오는데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부속공이면서 정말 유대인의 어떤 그 뛰어난 면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도스옙스키의 유대인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부속공이면서 동시에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하다. 감옥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기술도 되게 좋고요, 그 돈을 가지고서 또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죠. 감옥에서 이게 돈이, 이런 사적인 소유가 허용이 될까요?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금지가 돼 있는데 금지된 거를 다 해요. 술도 마시면 안 되는데 술도 다 어디선가 들여와요. 소 내장에다가 술을 담아 가지고 들여와요. 금주 그 사람은 사제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잡혀왔거든요. 여기 와서 똑같이 또 그 짓을 해요. 근데 그냥 술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술에다가 물을 채워 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려요. 하지만 자기가 먹을 땐 또 진짜 술을 넣어요. 그게 더 나쁜 건데. 다시 돈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돈이 이 사회에서도 돌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돈이 있어야지 이걸 이제 뇌물로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도스옙스키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돈이 곧 뭡니까? 권력인 거죠. 그래서 돈, 물질적인 풍요,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같은 얘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상태를 향유하는 거죠. 자유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돈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유가 소중하다.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